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게 한국 사회의 정말 오랜 숙제죠.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입니다. 정부 보고서도 있고 연구기관 분석 자료, 또 현장 기사까지 자료가 아주 풍성한데요.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질문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 비슷한 일을 하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질까? 그리고 더 서글픈 건 왜 그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지는 걸까? 지금부터 그 물음표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임금 격차라 단순히 한쪽은 많이 주고 다른 쪽은 적게 주는 그런 개별 기업의 선택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설계도,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에 내재된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생산성이라는 좀 차가운 숫자부터 고용 형태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었는지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차가운 현실을 담은 숫자부터 마주해야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짐작했던 것보다 격차가 훨씬 더 뚜렷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2.2%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만 원 받을 때 한 62만 원 정도 받는다는 계산인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에 나이라는 변수가 더해졌을 때 시작됩니다. 이 격차는 고정된 게 아니라 뭐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20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대기업 다니는 친구의 한 65.2% 수준입니다. 20대에는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되는군요. 네,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 정도는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40대가 되면 이 비율이 49.4%로 떨어집니다. 잠시만요. 40대에 49.4%요? 네, 절반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와, 그럼 50대는 더 심각하겠네요. 정확합니다. 50대 초반이 되면 42.4%까지 격차가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 친구가 5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는 212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 숫자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건 단순히 월급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군요. 사회생활 시작할 땐 그래도 비슷한 선상에 있던 두 사람이 은퇴를 바라볼 나이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구조적인 함정 같은 거죠. 도대체 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함정의 중심에 바로 임금 정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그래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아니 사실은 좀 안타까운 특징이 보이는데요. 30대 후반의 특정 수준에 도달한 뒤에 50대 초반까지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고 평평한 고원을 이룹니다. 오르지가 않는군요. 네,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반면에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50대까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의 차이보다 경주를 하는 동안의 속도 차이가 계속 누적되면서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 질문은 왜 중소기업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멈춰버리는가? 이걸로 좁혀지네요. 보내주신 한 연구보고서가 그 원인을 노동생산성이라는 키워드에서 찾고 있던데 이 노동생산성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청취자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쉽게 식당의 경쟁력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식당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본심화예요. 이건 더 좋은 최신식 오븐이나 넓고 쾌적한 주방시설을 갖추는 일종의 하드웨어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이건 같은 재료와 주방 기구를 가지고 얼마나 더 맛있고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느냐 하는 셰프의 숨겨진 레시피나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 뭐랄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죠. 하드웨어인 주방 설비와 소프트웨어인 비밀 레시피. 그렇게 비유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대기업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30.9%,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3분의 1이요? 네, 그 내용을 뜯어보면 하드웨어 격차, 즉 자본심화도 크지만 소프트웨어 격차, 총 요소 생산성 격차가 더 심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방 설비도 낡았지만 그 설비를 가지고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낼 레시피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생산성이 낮으니까 임금을 올려줄 여력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논리가 여기서 성립되는 겁니다. 생산성 문제도 정말 크지만 저는 왠지 그 사람 문제,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더 근본적인 원리는 아닐까 싶었어요. 보통 대기업은 정규직 위주로 안정적인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나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생산성 격차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바로 고용 구조의 격차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5.6%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죠. 3명 중 1명이요. 네. 반면에 대기업은 13.6%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소속된 기업 규모에 따라 받는 돈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아, 비정규직 안에서도 또 격차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의 59.7%, 약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가 겹치는 거죠. 첫째,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 둘째, 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마저 낮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임금을 크게 끌어내리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네,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이니까 해법도 단순할 수는 없겠네요. 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고용 구조도 손봐야 하고 듣기만 해도 정말 거대한 과제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먼저 고민했던 다른 나라들은 혹시 실마리를 좀 찾았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일본 사례가 흥미롭더라고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를 맞으면서 연공소멸 임금 체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임금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역할급의 도입입니다. 역할급이요? 기존의 연공서열제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기존의 연공서열제나 직능급이 이 사람은 몇 년이나 일했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개인의 잠재력이나 과거 이력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역할급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로 조직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역할이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결국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해서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뜯어보면 성공적으로 역할급을 도입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노사 간의 엄청나게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소통이 중요했군요. 네, 기업이 일방적으로 자 이제부터 역할급입니다 라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회사의 중장기 경영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개혁이었기에 저항을 줄이고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일본에서는 40대 전후로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연공성이 완화된 임금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사례가 그런 제도적인 개혁이라면 국내에서는 좀 더 현장에 밀착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더군요. 2023년 조선업에서 원청과 하청이 맺은 상생협약 말입니다. 특히 조선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거대 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가장 심각한 특정 업종의 실제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해법을 찾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협약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한 보상. 원청은 하청업체에 적정한 수준의 공사대금, 즉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하청업체는 그 돈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책임지고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 돈의 흐름을 터주는 거군요. 그렇죠. 돈의 물꼬를 원청이 터주고 그 물이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흘러가게 길을 낸 거죠. 둘째는 임금 체불 예방입니다. 은행과 연계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청이 하청에 주는 돈 중에 인건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해서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하청 근로자에게 확실히 지급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겁니다. 돈을 떼일 염려도 없게 만든 거군요. 마지막은 뭐 하셨죠? 바로 고용의 질 개선입니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하도급, 소위 물량팀 사용을
상시 업무에서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고 대신 숙련공 중심의 전문 프로젝트 협력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한 거죠.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주되 해법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원청과 하청이 자율적으로 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 차원의 해법 말고 청년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어주는 정책도 있죠. 바로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이건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같이 미래에 투자하는 느낌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책이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 얹어서 2년이나 3년 뒤에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1년 후 고용 유지율이 미가입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됐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보고서에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던데요. 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전문 인력 내일 채용 공제를 새로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AI나 R&D 같은 분야의 핵심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더 높은 금액과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공제 상품을 만들자는 거죠. 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상생형 내일 채용 공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이건 대기업이 자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공제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모델입니다. 아, 그건 정말 상생이네요.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 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넘어섭니다. 협력사 직원의 이직률을 낮춰서 협력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게 결국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의 고리로 묶어주는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지점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벌어지는 격차의 현실을 숫자로 확인했고 그 원인이 생산성의 격차와 고용 구조의 차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할급 도입부터 국내 조선업의 상생협약, 내일 채용 공제 같은 다층적인 해법들도 살펴봤고요. 네, 오늘 대화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결론에 이릅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상생협력, 그리고 이 둘을 효과적으로 엮어주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풀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고차방정식과 같습니다.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해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문제의 본질은 그 틀 바깥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소위 갑을 관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과연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을 둘러싼 산업 생태계의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